혹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 민족을 비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퍼뜨린 치욕적인 단어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모래알 민족입니다. 조선을 강제 합병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을 착취했고 무엇보다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어를 말살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자기 오른팔이자 극우파 폭력 조직 흥룡의 두목인 우치다 료헤이를 앞세워 조선의 역사와 조선인의 자긍심 그리고 길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선인들이 겪는 비참한 삶은 선천적인 민족성이 원인이고 그 민족성은 치유불능의 결함투성이라는 세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모래알 민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외세 침략을 받은 것은 뭉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거나 셋이 모이면 항상 싸우는 것이 조선인이라며 조직적으로 조선의 민족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워낙에 집요하게 세뇌시키다 보니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조선인들 중에도 조선을 비판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잘 뭉치지 못하는 모래알 민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조선인들이 단결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중국이 똑같은 착각에 빠져 한국의 숨통을 조여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강대국 눈치만 보니 나약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급을 끊으면 곧바로 자멸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중국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의 DNA 속에는 그들이 절대 이해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기이한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대한민국 전역에서 포착된 CCTV 장면은 중국에게 기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1년 11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날아든 날벼락, 바로 중국발 요소수 사태였습니다. 중국의 세관격인 해관총서가 갑작스럽게 요소수 수출 검역을 강화하며 사실상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당시 한국은 경유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를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존도가 무려 97%. 사실상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목줄을 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였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단순히 승용차 몇 대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70%를 책임지는 화물트럭 200만 대가 멈춰섭니다. 화물차가 멈추면 편의점엔 도시락이 사라지고 주유소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며 건설 현장의 굴착기와 크레인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올스톱되는 국가마비 사태가 코앞에 닥친 겁니다. 당시 언론들은 매일같이 12월이면 한국이 멈춘다, 제2의 국가부도 위기다라며 공포 섞인 경고를 쏟아내기 바빴는데요. 요소수 가격은 하루아침에 10배, 20배로 폭등했고 이마저도 구할 수 없어 중국 거래 사이트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이 정도 압박하면 한국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 살겠다고 사재기를 하고 병부를 비난하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한국을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모래알 민족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어온 자본주의의 생리가 그러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정점을 찍던 어느 날 밤 전국 각지의 119 소방서 CCTV에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하나둘 포착됩니다. 어둠을 틈타 소방서 정문 앞에 멈춰선 승용차, 트렁크가 열리고 운전자는 무거운 상자 몇 개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한 상자 속에는 당시 금보다 귀하다던 요소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만이 남겨져 있었죠.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관님들께 드립니다. 구급차가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런 일은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원, 전남, 부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소방서 앞에는 밤마다 익명의 영웅들이 다녀갔습니다. 어떤 분은 3.5톤 트럭을 몰고 와서 자신이 어렵게 구한 요소수 수십 통을 몽땅 내려놓고 가기도 했고 어떤 주유소 사장님은 가게 앞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119 구급차와 소방차에는 요소수를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주입해드립니다. 당시 요소수 한 통이면 중고장터에서 수십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이걸 팔면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요소수는 당장 내일의 생계가 걸린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나의 이익보다 우리의 안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내 트럭은 멈출지언정 이웃을 구하러 가는 소방차와 구급차만큼은 절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 이 본능적인 이타심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이 예상했던 물류대란과 사회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라는 거대한 칼날을 한국 국민들은 맨손으로, 아니 뜨거운 가슴으로 막아낸 겁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 어디를 봐도 설명이 안 되는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아주 오래된 위기 극복 DNA가 발현된 것일 뿐입니다. 1907년 일제가 한국의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해 1,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이 돈을 갚기 위해 고종 황제부터 시장터의 거지까지 전 국민이 나섰습니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았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적 경제 구국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0년 뒤인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줄도산할 때 우리 국민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돌반지와 결혼 예물을 꺼내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무려 300만 명이 참여해 22억 달러어치의 금을 모았던 이 기적같은 장면은 전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인 장홍지에는 이런 한국인들을 보며 깊은 열등감과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무엇이 부족한가에서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지만 한국 기업과 국민은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한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국민 개개인의 한국심이 모여 이뤄낸 결과다. 그렇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것 같아도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그 어떤 나라보다 단단한 강철 덩어리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5,000년 역사를 지켜온 한민족의 생존 방식이자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도체 기술이나 최첨단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요소수를 끊고 무역 보복을 가해도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성입니다. 2021년 이름 모를 시민들이 소방서 앞에 내려놓고 간 그 요소수 상자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일제가 그토록 비하하고 싶었던 모래알 민족들은 사실 시멘트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콘크리트였던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숨통을 끊으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인의 잠들어 있던 야성만 깨우고 말았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기술로도 훔칠 수 없는 단결의 DNA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